의견 차이가 반드시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인간관계를 개선할 또 다른 방법은 두 사람 사이에 불가피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감히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서로 다르다면 내적 불행은 이 합리적인 의견 차이를 매우 객관적인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게끔 만든다. 어린 시절에 학습하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는 의견 차이를 갈등과 상처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만든다.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해로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의견 차이가 분노, 처벌, 비난을 불러일으킨다고 배운다. 자주 벌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타인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우지 못한다. 의견 차이가 일어나면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기회로 삼는 장본인도 바로 내적인 불행이다. 모든 관계는 두 명 이상이 결부되기 때문에 선호도와 선택지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골프를 싫어하지만 상대방은 좋아하는 경우 그 사람이 골프를 치러 가고 싶다고 해서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골프 치는 데 쏟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논의할 수 있지만 골프를 즐기는 그의 기호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다. 정서적인 고통을 상대방 탓하는 경우 불행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고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에게 개인한 화를 내는 것은 내적 불행의 영향이다. 친구관계와 연인관계가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울, 불안, 지루함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치료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사랑에 빠지는 즐거움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눈에 띄지 않는 것으로 치워버린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흘러서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관계를 비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인관계 자체가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한 중독을 완전히 치료해주는 경우는 없다. 지금의 관계가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내 행복을 파괴할 뿐이다. 관계를 평가할 때 앞서 인간관계 설문지에 기록한 답안을 보고 그 관계가 파괴적인 즐거움이나 고통이 아닌 진정한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답했는지 보아야 한다. 그 관계에 속해 있을 때 항상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경과 사랑, 관심과 칭찬으로 대하며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서로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성적으로 만족스러운데도 여전히 우울, 불안, 두려움 등을 느낀다면 그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적 고력은 이러한 잘못된 가정을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서로의 행복에 대한 불가능한 책임을 떠안게 만든다. 사사건건 내 탓을 하는 연인. 스티브와 맥에는 친구들의 소개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강렬했던 애정이 식으면서 스티브는 점점 혼자 있고 싶어 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묻자 스티브는 그간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소외감을 느끼고 풀이주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아끼는 셔츠를 매기가 세탁에 잘못 빨아서 못 입게 됐다거나 일부러 스티브를 싫어하는 요리를 했다거나 반쯤 남은 커피를 스티브의 차에 놓고 내렸다가 하는 그가 지적하는 일이었다. 매기는 자신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깊은 행동을 했어야 했다며 죄책감을 느꼈고 이제는 덜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매기가 스티브의 비위를 맞추려고 가진 애를 써도 스티브는 계속 그녀의 행동을 지적할 뿐이었다. 우리는 스티브가 우울증 환자라는 것을 금세할 수 있었다. 스티브의 행동은 매기가 누리는 즐거움에 대한 혐오 반응일 가능성이 커 보였다. 우리는 매기에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스티브의 부정적인 감정이 매기의 탓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티브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매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스티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매기는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에 스티브는 자신이 아침 식사를 즐겨 찾는 베이글을 매기가 깜빡 잊고 사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매기는 미처 베이글을 사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스티브에게 말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며칠이나 더 있고 난 후에 맥인 스티브에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간 스티브는 자신이 줄곧 경미한 우울과 싸우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고통이 항상 다른 사람 탓, 부족한 환경 탓이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우울증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우울을 드러내고 직접 다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차츰 개선되었다. 그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마다 매개를 걸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행동을 다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관계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상대방이 곁에 있을 때에만 정서적으로 평온하다고 느끼는 경우다. 이런 상태에 처하면 상대방이 옆에 없을 때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우울해한다. 자신의 불행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면서 화를 낸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려는 인식되지 않은 욕구 때문이지 결코 상대방의 부재 때문은 아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친밀함과 더불어서 갈등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협조를 얻어서 함께 노력하거나 혼자 노력해야 할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갈등과 부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자신이 내적인 불행에 빠진 상태라면 내적 불행을 안고 있는 친구나 연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니며 이것 때문에 관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내적 불행은 윤리적인 잘못도 의지 파괴의 신호도 아니다. 이것은 학습된 행복과 불행의 혼동일 뿐이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도 때로는 자신도 내적 불행을 추구하기도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에게 내적 불행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적 불행을 인식하고 그 효과를 예상하여 그것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전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갈등의 패턴. 여러 관계에서 갈등과 부정을 최소화하려면 감정의 유형, 지속 기간, 강도를 조정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갈등의 패턴을 알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을 구별할 수 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순간의 최악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곧바로 뒤이어 일어날 때가 있다. 진정으로 즐거운 관계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내적 불행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때는 결혼 후에 첫 1년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그들의 내적 불행은 서로의 헌신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면 혐오 반응을 나타내도록 만들 수 있다. 부부 동반 휴가, 출산, 새집을 마련해서 행복할 때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뒤에 갈등과 부정을 유발하려는 반발적인 욕구가 촉발할 때가 있다. 또 다른 패턴은 한 사람이 관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다. 살면서 즐거움을 느낄 때 이에 혐오 반응으로 관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삶의 어느 측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갈등을 유발하여 위로를 찾는 역설적인 형태도 나타난다. 친구가 갑자기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거나 당신이 만든 음식을 연인이 비판할 때 이러한 무례함과 부정적인 비판은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하는 본능 무너뜨리기. 갈등과 부정의 패턴을 더 잘 알게 되면 점차 원하는 관계가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이 직장에서 성공을 거둘 때마다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면 어떤 자극이 다툼을 일으킬지 예상하고 그러한 자극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과 달콤한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갑자기 상대방의 매력이 없게 느껴지고 도대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본 건지 상상할 수가 없다. 면에 이러한 반응에 미리 준비하고 그 반응을 줄일 수 있다. 그 전날 밤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매력이 있고 멋져 보였는데 단지 하룻밤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한 감정이 완전히 뒤바꿀 일은 별로 없다. 친밀함 뒤의 갈등 예견하기. 내적 불행은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질수록 오히려 관계의 갈등을 일으킨다. 비판적인 말이 오가고 사소한 충동들이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서로의 감정이 무시당하면 내적 불행은 모든 일이 이전처럼 형편없다고
확신하게 만든다. 이것은 내적 불행이 부를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속임수 가운데 하나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힘겹게 노력하여서 얻은 즐거움 또한 언젠가 부서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이런 후퇴의 순간들을 예상하고 대비한다면 크게 놀라지도 낙담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순간들은 자신이 이런 진정한 형상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마다 후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노력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실수. 멀리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우리와 지속적으로 상담했고 실제로도 놀라운 진전을 얻었다. 두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 것을 축하하려고 2주간 산으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멀리는 즐거운 휴가에 자신이 실수하지는 않을까,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하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여행을 떠날 때부터 논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은 피하겠다고 남자친구에게도 약속했다. 하지만 멀리는 자신의 내적 불행이 두 사람의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 휴가를 망칠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작업하던 회사 보고서를 미처 끝내지 못해서 휴가를 떠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 멀리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른 방해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며 경계를 놓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자극적인 말을 하여 다툼이 일어나거나 다른 영역에서 미리 결정해둔 상황에 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 이때 후퇴의 순간은 치유 과정의 일부이지 비관과 자기 비판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떠올리자.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후퇴의 순간들에서도 배울 수 있고 이로써 같은 덫에 두 번 걸리지 않을 것이다. 향상된 관계 유지하기. 진정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내적인 불행에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경계를 놓치면 안 된다. 내적 갈등의 유혹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서 갈등을 일으키려 하는 소지를 봤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화를 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밀감, 지지와 칭찬, 서로가 깨지는 관계를 맺을 때 삶이 더 즐겁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내적 불행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를 조심해야 한다. 모든 일이 문제없이 진행될 때 또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스트레스나 위기가 찾아와서 내적 불행이 다시금 통제력을 얻을 수도 있다. 사소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극적인 말을 해서 다툼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행동을 상대방이 다시 반복하는 경우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내적 불행이 유혹하더라도 그동안 힘겹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를 상기하며 이겨내자. 목표 달성 이후에 일어나는 후퇴의 경험을 통하여 경계를 보강하고 아직 취약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새로운 친구와 연인 만나기. 우리는 지금까지 기존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해야 할지 논의해왔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자신도 모르게 친밀감을 부정적으로 느끼도록 학습한 경우에 친구관계나 연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친구나 연인을 무척 사귀고 싶어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티에 초대받지 않아도 받으러 가지 않고 가게 되더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며 대화를 나눌 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가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받고 실망하며 거절당한 기분을 느낀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이들은 인간관계를 더욱 비관하고 고립된다. 또한 내적 불행은 삶을 빡빡하게 만들어 사회생활을 즐길 틈을 전혀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로에 시달리고 근무 시간 이후에도 많은 책임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식사와 수면밖에 없다.
때때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친구나 연인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날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고 단정지어버린다. 시끄럽고 붐비는 바는 친구나 연인을 만나기에 부적절한 장소다. 주말 하이킹, 동호회나 외국어 수업처럼 타인을 잘 알게 될 수 있는 장소가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연애 상대가 없어요. 로버트는 30대 초반의 성공한 엔지니어로 자신의 능력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2년의 오랫동안에 만난 연인과 헤어진 뒤로 지금까지 그 어떤 이성도 만나지 못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바에 가보기도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 번 사람을 만나기도 했으나 빈번히 실망만 느꼈다. 지난번 한 몇 개월 동안에 그는 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오로지 일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친구들에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의 내적 불행은 자신과 같이 잘 생기고 성공적인 전문직 종사자가 제 짝도 못 찾는다는 생각에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서 계속 자신의 소망을 감추었다. 그래도 어느 날 한 친구 로버트를 파티에 초대하면서 반드시 파트너를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로버트는 고민 끝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로버트에게 소개시켜 줄 만한 사람을 한두 명 떠올렸고 로버트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로버트는 자신과 마음이 맞을 만한 여성을 여러 명 소개받았고 아주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놀리거나 비꼬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내적 불행이 위와 같이 나타날 때에는 특히 치료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내적 불행이 당사자의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어쩌면 엉뚱한 곳에서 상대를 찾을 수 있고 아주 드문 상황을 기다릴 수도 있고 초대받는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관심 없다는 분위기를 잡아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한 가지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파티에 가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억지로라도 가서 자신을 소개해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질문을 받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해라. 사람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지평을 넓히기 원한다는 사실을 친구, 친척, 직장 동료에게 널리 알려라.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 속단하지 마라. 내적 불행은 잠재적으로 좋은 친구나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간과하거나 거절할 수도 만들 수도 있다.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찾는 노력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내적 불행은 그 상태 그대로 묶어두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한 번에 모든 단계를 밟을 수는 없으므로 자신이 이룬 형성은 모두 자랑스럽게 느껴도 된다. 요컨대 내적 불행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여야 할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어떤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때의 내적 불행은 두 사람 모두를 부추겨서 때때로 후퇴의 순간을 맞이할 때 처음의 결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관계가 향상되고 있다면 곧이어 발생할 후퇴의 순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닌 재정비를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또한 내적 불행은 비참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관계가 당연하다고 확신시키려고 애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목표는 서로 칭찬하고 돌보며 애정과 신의를 쏟는 것이다. 이를 절대로 잊지 말자. 깊은 행복을 제공할 관계는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유지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더 많이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적 불행에 기울여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도 행복하기. 인생의 전 영역에서 직장은 삶의 기쁨과 충족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적 불행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직장은 진정한 기쁨의 원천인 동시에 무의식적인 불행의 근원이 되어 그 가치를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 직장에서 내적 불행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자신의 장점보다는 약점을 드러내는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옳은 직장을 선택하더라도 자꾸만 엉뚱한 일을 택하여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일이 삶을 온통 지배하도록 나아드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완수하거나 제 시간에 마치기를 어려워한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못하지 하거나 자신에게 의해된 보상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동료나 상사의 성격적인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도 비참해하기도 한다. 내적 불행이 그 모습을 숨긴 채 일, 동료, 상사가 문제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사실 엉뚱한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노력을 여러 면에서 저해하고 지나치게 일이 많이 많고 동료나 상사 때문에 끊임없이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모두 내적 불행의 영향이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야 할 때도 있다. 사회경제적인 대변동과 기업 합병, 기업 축소는 사람들을 직장에서 내몰 수도 있다. 내적 불행 이외의 차별,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장애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즐겁게 일하면서 점점 발전해 나가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어느 사회든지 불평등한 고용 기회와 압제적인 고용 환경은 오점이 되며 정당한 사회에서는 사회 정책과 부부로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장에서 살펴보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여 발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내적 불행 때문에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다. 직업 설문지. 다음의 직업 설문지는 직장 생활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불행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자신의 장점을 끌어내는 직업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약점을 드러내는 직업을 선택했는가. 내적 불행은 자신에게 썩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든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설사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하거나 그 분야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놓쳐버린다. 일이 곧 당신의 인생인가? 내적 불행은 일이 완벽해야 한다거나 사무실을 떠나기 전 또는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일이 완수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어 개인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일을 제대로 완수하거나 제 시간에 마치기가 어려운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프로젝트를 마치지 못하고 일에 집중하거나 분명하게 사고하지 못한다. 또한 일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며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종종 일이 늦어지고 그 결과 또한 자신의 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 결국 직장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도 받지 못한다. 마땅한 보상을 받아내기 어려운가? 어떤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보상과 관련된 주제를 꺼내기를 꺼려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도 훨씬 적은 보수를 받는다. 내적 불행은 일하는 사람들을 유도하여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대하기 어려운 인물일 때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취급하고 넘어가는가? 직장 동료, 상사, 고객들이 인생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지만 내적 불행은 직장에서 타인의 성격 문제를 개인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상처받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만든다. 다른 직장 동료의 알 수 없는 성격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지내기도 어렵고 그들을 현명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다. 지금의 직업이 과연 최선인가? 다행히도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삶의 동반자를 선택하듯이 직업과 일을 선택하여서 지속적인 보상과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면에 잘못된 선택으로 끝없는 좌절과 비탄을 경험할 수도 있다. 내적 불행은 당신이 항상 어렵다고 느끼는 기술, 소유하지 않는 재능, 늘 싫어했던 활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는 수월한 일이 돼도 당신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훨씬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할 수도 있다. 직업을 결정하는 내적인 불행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좀 더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즐겁게 일했을 것이다.
때로는 적절한 직업을 선택했으면서 발전 가능성이 적거나 불필요하게 불쾌한 일을 만난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서툴고 학대적인 상사에서 적은 보상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고통을 받으며 오랫동안 일하기도 한다. 자신이 느끼는 좌절감이 무의식적으로 내적 불행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수전이야의 불쾌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내적 불행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재능 없는 일을 놓지 못할 때 이태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매일 바이올린을 연습했고 프로 바이올리스트가 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바이올리스트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직업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태는 음조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 일관적으로 음조를 맞춰지어서 연주하지 못했다. 결과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연습하는 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부어도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이태는 내적 불행은 그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할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태는 자신이 처한 공경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태는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요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분들이었다. 이태는 둘째였는데 힘과 남동생이 부모님의 주목을 거의 독차지했고 이태의 노력은 등한시되었다. 그래서 이태는 다른 형제들이 성취를 이루고 받는 인정을 자신이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자연스럽게 결론을 지었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수고가 인정되지 않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도록 배우게 되었다. 대학 시절 교수가 그에게 바이올린은 취미로 남겨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태는 아마 정말 바이올리스트가 되려고 고군분투하며 평생을 보냈을 것이다. 이태는 바이올리스트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슬펐지만 교수를 믿었고 그의 조언을 뿌리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음악 역사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로도 그는 취미로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자신의 연주 실력에 생계를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은 훨씬 커졌다. 내적 불행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드는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일을 즐길 수 없고 잘할 수도 없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고객들이 짜증나는 질문을 던지면 분노하면서 계속 판업에 종사한다. 그런가 하면 사교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도 하루하루를 직업을 즐기기 어렵다. 내적 불행이 직업 선택에서 미의 경보다 훨씬 더 미묘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직업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쉬운 일은 추구해서 안 된다고 확신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면 혐오 반응을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내적 불행은 정말 자기가 가진 재능이 필요한 직업은 싫어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요하는 일을 선택하게 유도한다.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제이씨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을 조사했다. 그는 학교에서 줄곧 임원을 맡았고 졸업 이후에는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 사업가들에게 변화의 방법을 조언하며 자신이 제안하는 개선안을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도우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회사 자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서 수많은 자선 모금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문제에 당면할 때마다 해답과 전략이 쉽게 떠올랐지만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다. 여러 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있었지만 그는 그 일들이 도무지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었다. 그런 불만족은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면서 얻는 행복에 대한 혐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학교 사회 사업 분야의 학위를 이수했다. 제이슨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와준다면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새 직장도 실망스럽다고 느꼈다.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면서도 제이슨의 제안을 자주 무시했고 그가 잔소리한다고 느끼면 더 이상 그를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이슨은 학교 사회 산업 분야가 일반 사업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변화 속도가 더디고 불규칙적이며 당사자들에게 강제로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조언을 경시하고 형성을 보이지 않자 제이슨은 그들에게 자꾸만 화를 내는 자신을 확인했다. 결국 제이슨은 자신이 헌신하여 돕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와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이슨은 세 형제 가운데 첫 번째였다. 밝은 성격이었던 그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고 학업과 기타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제이슨의 부모님은 다른 두 형제만큼 그를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제이슨은 두 동생을 좋은 성적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후한 칭찬을 받는데 자신은 당연한 듯이 여겨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공은 오직 엄청난 수고와 땀방울이 요구되는 일 속에서만 가져 있다고 확신하며 잘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쉽게 잘할 수 있는 일에 기울이는 노력은 무조건 과소평가하는 내적인 불행에 사로잡혔다. 제이슨은 지금까지 대체로 자신의 재능에 그다지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는 생각에 매우 놀랐다. 자신의 직업 선택을 다시 생각해봤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은 진정 원했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활용하여서 도울 때에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대규모 종합사회복지사의 이사로 취직했다. 이후에 그 회사의 기부금도 높이고 서비스 조달 범위도 확장하며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전히 자신의 성공을 사랑스러워하기는 힘들었지만은 이런 부정은 자신의 내적 구렁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점차 그것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놀라운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인데도 자꾸만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는가?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직업에 잘 맞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많을 것이다. 한 주식 중개인은 재무 분야를 굉장히 사랑했고 실적 또한 훌륭했다. 하지만 불운한 일들이 찾아오자 그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이 일에 자기 씨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행히 고객들은 그의 능력을 굳건히 믿어주었고 끝까지 그와의 거래를 놓지 않았다. 그는 고객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진행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되었을 때 그는 훨씬 더 나은 업적을 달성했고 다른 직업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게 되었다. 내적 불행은 성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의 고민들인 일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도록 유도한다. 직업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지루하고 불안한 기분이 드는데 그 기분과는 관계없이 이 일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공을 통해서 얻는 행복에 대한 혐오 반응이다.